오늘 먼저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 언제요? 네. 아니 다 알고 있잖아요, 줄거리. 굳이 필요할까요? 아, 생략하는 건 VCR이고 20자평. 아, 20자평. Sorry. 정신 좀 차려주세요, 선생님. 시작한 지 넋이라도 있고 없고. 3분 만에 3분 만에 이미 집중을 놓쳤어, 3분 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문학평론가 박인성입니다. 리액추는 문학과 인문 관련 책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리액추 방송을 진행해줄 저희 동료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학평론가 심진경 그리고 사야의 비평가 박권혜 선생.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소설가 배상민 선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대급 고품격의 인사였고요. 자, 오늘 다뤄볼 영화는 현재 가장 핫한 한국 영화죠. 아마도 천만 관객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 얼마 전에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대한민국 영화감독 최초로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신작 기생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당연히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인 만큼 스포일러가 다수 포함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관람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스포일러를 현재 원치 않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영상 시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벌써부터 굉장히 뜨거운 반응들 그리고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리액추에서는 그러한 반응들까지도 고려하면서 이 영화의 메시지 그리고 해석적인 측면들 더 나아가서는 논쟁적일 수 있는 불편함의 영역들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나처럼 이번 리액추 영상에서도 기생충에 대한 20자평 오늘의 20자평을 듣는 순서는 지금 정신이 없는 순서부터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자, 심진경 선생님의 20자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마사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저희 20자평은 이 혐오와 수치심이라는 그 감정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의 20자평은 혐오와 수치의 대격돌이 빚어내는 희비극. 이게 이제 저의 그 20자평인데 당연히 여기에서 혐오의 주체는 박 사장이고 그 수치감을 느끼는 그 사람은 바로 이제 기택이죠. 기택.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의 이제 아랫부분에 모든 정념들이 직결되면서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그 특히 마지막 장면에 그 이 파티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살인극이 이제 그 흥미로웠는데 거기에서 이 이제 박 사장이 이제 이 칼이 아니라 꼬치에 찔려서 쓰러진 그 가사도우미 오근세. 네, 오근세 그 남편인 오근세 씨가 이제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차키를 깔고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그 차키를 깔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몸뚱이에 자기 손이 닿지 않게 하려고 막 애쓰면서 그러면서 그 냄새 때문에 코를 싸주면서 얼굴을 막 있는 대로 찌푸리면서 그러면서 다가가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해서 박 사장은 그 자기의 선을 넘어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많이 느꼈고 그런 걸 종종 이야기했고 특히 이제 기태에게 냄새가 그 사람은 선을 넘지 않는데 냄새는 선을 넘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혐오, 자기 이제 이 영역에 들어오는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좀 이렇게 굉장히 하이라이트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제 이때 막 이게 저는 이제 일종의 혐오의 절규인 것 같아요. 막 닿지 않을 거야, 오염되지 않을 거야, 전염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식의. 근데 바로 그 순간 기태에게 수치심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수치심이 폭발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박 사장을 죽였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수치심이 폭발해서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택은
뭐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으면서 이제 그 빈곤층이 됐지만 사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계획의 계획이라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고, 그런 자기에 대한 반성이 눈꽃만큼도 없던 사람인데 사실은 부자 아빠인 박 사장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빈곤과 결핍을 새삼 이제 깨닫게 되고, 또 박 사장은 일종의 자기의 빈곤과 결핍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였던 것 같고, 그게 이 기택의 수치심을 이제 드러내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선을 이제 넘으려는 자에 대한 혐오, 그 다음에 그 선 밖에 있는 자가 그 혐오의 주체의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느끼는 수치심, 바로 이 두 개의 감정이 이 영화의 어떤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20자평 들려주실 박권일 선생님 20자평 들어보겠습니다. 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 20자평은 이것은 계급 이야기가 아니다입니다. 네. 어째서 계급 이야기가 아니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계급 우화다, 혹은 계급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식의 이제 평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건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계급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그 주제의식이라는, 뭐 저는 어떤 계급의 이야기건 뭐건 간에 뭐 영화가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든지 어떤 그런 선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봉준호 감독이 뭐 보통 제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굳이 이 계급적 현실 혹은 어떤 알것의 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내면서 어떤 뭐 계몽적인 혹은 진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주제의식이 과연 잘 섬세하게 표현이 되었는가 라는 측면에서 저는 약간 좀 의문 부호가 찍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중에서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 키워드가 계급입니다. 클래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에서 제대로 저는 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따서 이것은 계급 이야기가 아니다 또 했고요. 개인적으로 뭐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났던 부분 하나 꼽자면 이정은 배우님의 놀라운 연기. 그렇죠. 정말 털이 곤두선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놀랐던 장면은 그 인터폰 화면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러면서 그 인터폰 화면을 기점으로 해서 영화의 톤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스릴러적인 이제 톤으로 넘어가는데,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거의 이제 이정은 배우의 괴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이정은 배우를, 저는 사실은 영화를 자주 안 봐가지고 이정은 배우들이 잘 몰랐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았고 앞으로는 이정은 배우님 영화 꼭 챙겨볼 겁니다. 네, 뭐 전작의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네. 20자평과 함께 빛나는 배우까지 찾아준 박권일 선생님의 평이었고요. 다음으로 배상민 작가의 20자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20자평은 기생으로 시작해서 기생충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생하면서 시작해요. 근데 기생할 때는 그들이 기생충임을 몰라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좀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송강호가 다시 지하실로 들어가면서 끝내 그가 기생충임을 확인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0자평을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사가 인상적이에요. 그 바닥으로 떨어질 때는 힘들지만 그 바닥에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태어난 것 같고 여기서 결혼하고 살아간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대사가 있어요. 오근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대사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기생충 근성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세 분 20자평 다 잘 들어보았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려고자 하는 내용은 앞서 박권일 선생님의 20자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대한 지금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생충은 계급 우화다 라고 하는 종류의 명제를 한번 되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기생충은 계급 우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굉장히 계급에 대한 알레고리적인 생각을 하게끔 유도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영화에서 봉준호 감독이 묘사해내고 있는 각각의 가족들의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들이 표현해내는 삶의 감정들은 굉장히 또 리얼리티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레고리와 리얼리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무게의 중심이 굉장히 적절하게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에 좀 더 중심을 두어서 읽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알레고리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리얼리즘으로 읽어야 할까요? 일단 알레고리냐 리얼리즘이냐 뭐 이거를 딱 뭐 구분을 해서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 장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기택이 박 사장을 이제 칼로 찌르면서 파국이 이제 나오는데,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어떤 계속 점잖게 등장하지만 사실은 언뜻언뜻 내비치는 어떤 가난과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을 넘어온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강조를 하고, 내가 사는 세계와 저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다르다라는 식의 끊임없는 강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관객들 대부분이 저 사람 되게 위선적이다, 속물적이다, 역겹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람이 그러면 칼에 맞아 죽을 정도로 뭔가 잘못을 했냐. 기택이 그 박 사장을 그렇게 칼로 찌르는 장면이 물론 뭐 냄새에 대한 끊임없는 언급이 나오고 선을 넘는 것에 대한 어떤 모멸 느낀 점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기택의 행동이 좀 중간 단계가 많이 생략된 약간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더 좀 세공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사람을 칼로 찌르는 이유가 그런 식이라는 건 아무리 영화적인 것이라지만 좀 약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식이면 저는 칼로 찌를 사람들이 몇백 명이에요. 이 박관현 선생님 의견은 저희 리액추의 의견과는 무관을 하고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이. 제가 사람을 칼로 찌르겠습니까, 제가? 네? 그건 모르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계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계급이 주제이자 소재라고 이제 영화 개봉 전부터 많이 알려졌고, 실제로도 이제 계급 우화다라는 식의 평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왔어요. 이것이 이를테면 그 전작이었던 그 설국열차에서 보여줬던 어떤 계급적인 투쟁이라든가 이런 알레고리들이 조금 더 강화된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 영화에서. 근데 아니었어요. 이 계급이라는 것의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사실은 우화도 아니고 사실 계급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이 영화를 계급 우화라고 얘기를 할까,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저는 사회학자로서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 영화를 사람들이 계급의 우화로 받아들일까? 기택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거든요. 대왕 카스테라 하다가 망한 사람이고 몰락한 자영업자고, 박 사장은 이제 뭐 부르주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IT 업계에서 성공한 나름 비즈니스맨인데, 계급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인 마르크스주의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져 있고, 사실은 또 그 다음에 착취 관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관계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 영화에서. 그냥 신분의 어떤 상황 관계가 나오고, 스테이터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테이터스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뭐 주인이냐 노예냐,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지위의 격차라는 것은,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클래스가 아니라 스테이터스인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등장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귀족과 평민, 왕족과 평민, 이 구분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이양 대립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면 저는 납득이 되는데, 이것이 계급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일단은 한 사람의 사회 학자로서, 그리고 계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개념적으로 어떤 그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계급이라는 자본주의의 착취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건 계급이 아니라 지위 혹은 뭐 신분 같은 이야기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계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김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감독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데올로기 효과가 있는데 어떤 계급적인 착취 구조라든가 혹은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고 그 구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상태로 묘사가 되고 그런 어떤 이양 대립적인 어떤 뭐 잘 사는 사람은 그냥 동떨어진 존재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지하 생활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구조는 전혀 변하지 않는 어떤 자연적인 상태라는 식의 어떤 묘사들 이런 것들이 감독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현실을 그대로 추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갖고 있는 저는 이데올로기 효과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도 이제 가난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설국열차에서 묘사했던 계급적 다이내믹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오히려 후퇴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태그 가족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서민층을 대변하는 일반적인 가족인 것처럼 그려지고는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그들에 대하여 관객들이 감정이입하는 측면이 그렇게 또 계급적인 차원에서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가 처음에 신분증 이거를 학력을 위조해서 과일 자료를 구할 때에도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봐도 위조고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장면들을 순간순간 영화의 연출들이 관객이 기택 가족에 대하여 몰입이 멀어지게 되거나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중간중간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영화가 배치하고 있는 알레고리라는 게 그렇게 질성이저면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손희영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기에서 이 영화에서 특히 이제 공간 이동이 굉장히 유연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게 굉장히 다르지만 아주 기묘하게 상동적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기택네랑 박사장네가.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관객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계급적 정체성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 그게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영화의 어떤 계급 다이내믹스고 그거는 영화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관객들이 그 안에서 어떤 자신의 시선을 어떤 하나의 명확한 시선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 이분화 구조가 지금 성립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나의 문화적 취향이나 혹은 나의 외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부르주아적이지만 경제적 형편은 프롤레타리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어디에다 이제 시킬지 때로는 어떠한 그 기택 내 감정이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택 내에 감정이입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IMF 이후에 우리는 우리도 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추락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러한 이 증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더 감정이입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기택한테 완전히 동화되지는 못하거든요. 기택은 또 때로는 너무 모렴치하고 사람들이 되게 자기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박 사장이 또 일방적으로 욕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하고 우리는 계속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계급 다이내믹스 바로 정확히 그렇게 지적해 주신 그 점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어떤 계급적인 구조의 문제 모순을 숨기고 있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자꾸만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기택의 행동에 대해서도 저건 도덕적으로 좀 동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박 사장의 행동에 대해서 자꾸만 규범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사실은 박 사장네가 왜 저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혹은 기택네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 왜 비 오는 날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영화가. 저는 그것이야말로 영화가 갖고 있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두 분의 이 문제는 앞으로 나오게 될 질문들에서도 계속해서 맞부딪힐 지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에서 일단 끊고요. 뻗어놓은 머리차로처럼 계시는 현민 작가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나요? 근데 저는 짧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도 계급이나 계층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영화가. 그리고 저는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봤다기보다는 영화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봐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사실은 계급이나 계층 문제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는 왜 기생충이 되는가에 더 주목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가. 그러니까 계급이나 계층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내부에 있는 인간성의 문제, 우리 내부에 있는 기생근성, 이런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기생충인데 그 박사장한테 죽어가면서까지 리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 속에 사실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삼성 없어져라 없어져라 하면서도 삼성 망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그렇다고 치고 저도 두 분의 생각에 동의 안 해요. 그렇지만 제 의견을 굳이 물어봐서 얘기하자면 저는 영화 그 자체를 해석했을 때 감독의 의도는 계급이나 계층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기생의 문제, 그다음 기생충 근성에 대한 문제, 그거를 발견해서 전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생의 문제가 보편적 상, 단순히 계급으로 환원되지 않는 보편적 상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